새 대통령이 취임했습니다. 과연 우리의 노후도 바뀔까요? 안녕하세요. 시니어 정책 전문가 박경식입니다. 새로운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그리고 고령층을 위한 정책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과 함께 기존 노인 복지 정책의 한계를 인정하고 대대적인 개편을 예고했습니다. 그동안 많은 어르신들이 불합리하다고 느꼈던 제도들이 하나씩 개선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까지 전국 180만 가구의 고령층 부부가 결혼했다는 이유만으로 매달 14만 원씩 손해를 봐왔습니다. 또한 일을 열심히 해서 소득이 생기면 오히려 국민연금이 깎이는 억울한 상황도 계속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불합리한 제도들이 바뀔 수 있습니다. 지난 20년간 노인복지 정책 현장에서 일하며 제도의 사각지대에서 고통받는 어르신들을 수없이 봐왔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분들이 복잡한 제도 때문에 제대로 된 혜택을 받지 못하는 현실을 목격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진짜 변화가 시작될 것 같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고령층 대상 8가지 핵심 공약이 바로 그것입니다. 기초연금 부부 감액 폐지, 국민연금 재직자 감액 개선, 주택연금 확대, 임플란트 보험 적용 확대, 간병비 공공부담, 정년 연장, 주치의 제도, 경로당 급식 확대까지. 이 정책들이 과연 여러분의 노후를 실질적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공허한 약속에 그칠까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복잡한 정책 용어와 제도를 쉽게 풀어서 설명하고 각 정책이 여러분의 실제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이 모든 정보를 한 번에 정리해서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시니어 정책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정책, 기초연금 부부 감액 폐지. 현재 기초연금 제도를 살펴보면 심각한 불합리함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각각 20%씩 감액되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혼자 사는 어르신은 매달 34만 원의 기초연금을 받습니다. 하지만 부부가 함께 살 경우 각각 27만 4천 원만 받게 됩니다. 부부 합계로 보면 매달 14만 원을 덜 받는 셈입니다. 이 제도의 논리는 부부가 함께 살면 생활비가 절약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집세나 공과금은 크게 줄지 않고 의료비나 약값은 오히려 2배로 늘어납니다. 전국적으로 이런 부부가 약 180만 가구에 달합니다. 매달 총 257억 원이 이 제도 때문에 어르신들에게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 제도가 가족의 해체를 부추긴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함께 살면서도 주민등록상으로만 분리해서 사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이 부부 감액 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1년 차에는 감액률을 20%에서 10%로 줄이고 2년 차에는 완전히 없애겠다는 계획입니다. 이 공약이 실현되면 기초연금을 받는 부부 가구는 매달 14만 원, 연간 168만 원을 추가로 받게 됩니다. 두 번째 정책, 국민연금 재직자 감액제도 개선. 현재 국민연금 제도에는 또 다른 불합리한 규정이 있습니다. 바로 재직자 감액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을 받으면서 일을 계속하는 경우 소득 수준에 따라 연금이 깎이는 제도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월 소득이 309만 원을 초과하는 국민연금 수급자는 연금액이 감액됩니다. 소득 구간에 따라 연금의 5%에서 최대 50%까지 깎입니다. 예를 들어 월 연금 100만 원을 받던 어르신이 시간제 일자리를 구해서 월 350만 원을 벌게 되면 연금이 월 5만 원 감액되어 95만 원만 받게 됩니다. 더 많이 벌수록 더 많이 깎이는 구조입니다. 이 제도의 문제점은 명확합니다. 고령자의 근로 의욕을 꺾는다는 것입니다. 일을 해서 돈을 벌면 오히려 손해를 보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특히 물가 상승으로 생활이 어려워진 어르신들에게는 더욱 가혹한 제도입니다. 현재 이 제도의 적용을 받는 고령 근로자는 약 15만 명에 달합니다. 이들이 매년 포기해야 하는 연금액은 총 2천억 원 규모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 제도가 노동시장에서 고령자를 배제하는 효과를 낸다는 점입니다. 기업들도 국민연금 감액 때문에 고령자 고용을 꺼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OECD 대부분의 국가들은 이런 감액 제도를 운영하지 않습니다. 일본은 2022년에 이미 폐지했고 독일과 프랑스는 애초에 이런 제도가 없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이 재직자 감액 제도를 단계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1단계로 감액 기준 소득을 309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높이고 최종적으로는 완전 폐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정책, 주택연금 확대와 공공신탁제도. 많은 어르신들이 자산은 있지만 현금은 부족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가격이 높은 수도권의 경우 더욱 심각합니다. 현재 주택연금 제도는 12억 원 이하의 1주택 소유자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과 수도권의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면서 12억 원을 넘는 집을 가진 어르신들이 늘어났습니다. 이들은 집값은 높지만 실제 생활비는 부족한 상황입니다. 집을 팔자니 갈 곳이 없고 그렇다고 현금 소득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또한 다주택을 소유한 어르신들도 주택연금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본인이 사는 집과 작은 상가 하나를 가진 경우에도 주택연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전국적으로 주택연금 이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고령층이 약 50만 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재명 정부는 주택연금의 문턱을 대폭 낮추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주택가격 상한을 12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올리고 다주택자에게도 일정 조건 하에 주택연금을 허용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더 나아가 공공신탁제도도 새로 도입할 예정입니다. 이는 고령자가 자신의 자산을 국가기관에 맡겨서 전문적으로 관리받는 제도입니다. 독일과 일본에서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제도로 자산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고령층에게 안전한 선택지를 제공합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자녀들과의 재산 분쟁도 줄일 수 있고 전문적인 자산 관리를 통해 더 안정적인 노후 생활이 가능해집니다. 네 번째 정책, 임플란트 보험 적용 확대. 치과 치료비는 많은 어르신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임플란트는 생활의 질과 직결되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부담 때문에 치료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임플란트는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평생 2개까지만 적용됩니다. 본인 부담금도 30%로 여전히 높은 편입니다. 임플란트 한 개당 평균 120만 원에서 150만 원이 들어가는데 본인 부담금만 40만 원 내외입니다. 문제는 어금니가 빠진 어르신들의 경우 2개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음식을 제대로 씹지 못하면 소화불량과 영양실조로 이어질 수 있고 이는 다시 다른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인구의 평균 상실 치아수는 7.8개입니다. 하지만 건강보험으로는 고작 2개만 해결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많은 어르신들이 비급여로 임플란트를 하거나 아예 치료를 포기하고 있습니다. 4개의 어금니가 모두 없는 어르신의 경우 비급여로 치료하면 500만 원 이상의 비용이 들어갑니다. 이재명 정부는 임플란트 보험 적용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현재 2개에서 4개로 늘리고 적용 연령도 65세에서 60세로 낮추겠다는 계획입니다. 만약 이 정책이 실현되면 60세 이상 어르신들은 4개의 임플란트를 건강보험 혜택으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기존에 개인이 부담해야 했던 200만 원 이상의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5번째 정책, 간병비 공공부담화. 현재 우리나라의 간병 시스템은 거의 전적으로 가족과 개인에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가정이 경제적으로 파탄나거나 가족 구성원이 직장을 그만두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요양병원에 입원한 환자의 간병비는 월 평균 300만 원에서 500만 원에 달합니다. 중환자실의 경우 하루에 15만 원에서 20만 원씩 들어가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 비용이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의료비는 건강보험으로 지원받지만 간병비는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간병비 때문에 가게가 파산 위기에 몰린 가구가 연간 약 5만 가구에 달합니다. 이를 간병 파산이라고 부를 정도로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었습니다. 또한 간병을 위해 직장을 그만두는 가족 구성원도 늘고 있습니다. 주로 며느리나 딸이 경력을 포기하고 간병에 전념하는 경우가 많아
여성의 사회 참여에도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간병비의 공공부담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장기요양보험을 확대해서 간병비의 상당 부분을 국가가 부담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는 현재 요양등급 1에서 5등급에만 적용되는 장기요양보험을 6등급, 7등급까지 확대하고 간병 서비스도 보험 적용 범위에 포함시키겠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정책, 통합돌봄체계 구축. 현재의 돌봄 서비스는 기관별로 분산되어 있어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병원, 요양원, 재가 서비스가 각각 따로 운영되면서 서비스의 연속성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이를 통합돌봄체계로 개편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지역별로 돌봄 허브를 만들어서 의료, 요양, 생활지원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어르신들이 필요에 따라 재가 서비스, 주간보호, 단기보호, 요양원 서비스를 연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가족들도 돌봄 계획을 체계적으로 세울 수 있어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곱 번째 정책, 정년 연장과 노인 일자리 확대. 현재 우리나라의 법정 정년은 60세입니다. 하지만 평균 수명이 83세를 넘어서면서 정년 후 20년 이상을 더 살아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 개시 연령도 65세로 올라가면서 정년과 연금 수령 사이에 5년의 공백이 생겼습니다. 이 5년 동안 많은 어르신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퇴직금과 개인저축만으로는 생활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60세에서 64세 사이 고령층의 40% 이상이 생활비 부족을 겪고 있습니다. 이들 중 상당수가 택시 운전, 경비, 청소 등 저임금 일자리로 내몰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정년을 단계적으로 65세까지 연장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먼저 공공부문부터 정년을 연장하고 점진적으로 민간 부문으로 확산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노인 일자리 사업도 대폭 확대할 예정입니다. 현재 연간 80만 개 수준인 노인 일자리를 100만 개로 늘리고 일자리의 질도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기존의 단순 노무직 중심에서 벗어나 어르신들의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방침입니다. 상담, 교육, 멘토링 등의 분야에서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여덟 번째 정책, 주치의 제도 도입. 현재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은 어르신들에게 매우 복잡합니다. 여러 병원을 오가며 각각 다른 의사에게 진료를 받다 보니 종합적인 건강 관리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히 만성질환을 여러 개 앓고 있는 어르신들의 경우 더욱 심각합니다. 당뇨는 내과에서, 관절염은 정형외과에서, 고혈압은 또 다른 병원에서 따로 관리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약물 중복 처방이나 상호작용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또한 응급 상황에서 기존 병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적절한 치료가 지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고령층을 위한 주치의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동네 의원에서 한 명의 주치의를 정해서 지속적으로 건강을 관리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주치의는 환자의 전체적인 건강 상태를 파악하고 필요시 전문의에게 의뢰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또한 예방 중심의 건강관리를 통해 질병의 조기 발견과 관리에도 힘쓸 예정입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어르신들은 복잡한 의료 시스템에서 헤매지 않고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의료비 절감 효과도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홉 번째 정책, 경로당 급식 지원 확대. 전국에는 약 6만 5천 개의 경로당이 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경로당에서 시간을 보내며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급식 서비스는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경로당 급식은 평균적으로 주 2, 3일 정도만 제공되고 있습니다. 서울과 부산 등 일부 지역에서는 주 5일 급식을 시행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지역은 예산 부족으로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히 독거노인이 늘어나면서 경로당 급식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혼자 사는 어르신들에게는 영양 섭취뿐만 아니라 사회적 교류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이재명 정부는 경로당 급식 지원을 전국적으로 주 5일로 확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한 급식의 질도 개선해서 영양사가 관리하는 균형 잡힌 식단을 제공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 정책이 실현되면 전국 경로당을 이용하는 약 130만 명의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게 됩니다. 한 끼당 평균 5,000원 수준의 급식비를 절약할 수 있어 어르신들의 생활비 부담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책 실현의 현실성과 과제. 지금까지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8가지 고령층 정책을 살펴봤습니다. 모든 정책이 실현된다면 어르신들의 삶의 질은 분명히 개선될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들도 있습니다. 가장 큰 과제는 재원 조달입니다. 이 모든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연간 수십조 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합니다. 정책 실현의 현실적 장벽들. 이재명 정부의 8가지 고령층 정책이 모두 좋은 취지를 가지고 있지만 실제 실현 과정에서는 여러 장애물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장벽은 막대한 예산입니다. 기초연금 부부 감액 폐지만 해도 연간 2조 8천억 원이 필요합니다. 국민연금 재직자 감액 폐지에는 2조 원, 임플란트 확대에는 1조 5천억 원, 간병비 공공부담에는 5조 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8개 정책을 모두 시행하려면 연간 최소 15조 원에서 20조 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합니다. 이는 현재 복지 예산의 30% 수준에 해당하는 엄청난 규모입니다. 정부는 이 재원을 어디서 마련할 것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에 직면해 있습니다. 증세를 할 것인지, 다른 예산을 줄일 것인지, 아니면 국채 발행을 늘릴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답이 아직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정치적 현실과 이해관계의 충돌. 두 번째 장벽은 정치적 현실입니다. 국회에서 이런 대규모 복지 확대 예산이 통과되려면 야당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야당은 재정 건전성을 이유로 반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정년 연장 정책의 경우 기업들의 강한 반발이 예상됩니다. 인건비 부담 증가와 조직 경직화를 우려하는 기업들이 로비를 통해 정책 실현을 저지할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확대 정책도 금융권의 리스크 부담 문제로 실현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가 주택과 다주택자에게까지 주택연금을 확대하면 금융기관의 손실 위험이 크게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제도적 한계와 실행체계의 문제. 세 번째 장벽은 제도적 한계입니다. 간병비 공공부담이나 통합돌봄체계 같은 정책은 단순히 예산만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통일된 서비스 기준을 만들고 인력을 양성하고 시설을 구축하는 데는 최소 5년에서 10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지방자치단체별로 추진 의지와 역량이 다르다는 점도 걸림돌입니다. 주치의 제도의 경우 의사들의 참여 의지가 관건입니다. 현재도 동네 의원들은 환자 부족과 수가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추가 업무 부담을 질 의사들이 얼마나 될지 의문입니다. 과거 공약의 교훈. 네 번째로 고려해야 할 점은 과거 공약들의 이행률입니다. 지난 정부들도 고령층을 위한 야심찬 공약들을 내놓았지만 실제로는 축소되거나 지연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기초연금을 30만 원으로 인상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결국 선별적으로만 인상되었습니다. 치매 국가책임제도 완전하게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기초연금 도입도 당초 약속한 30만 원에서 최대 20만 원으로 후퇴되었습니다. 정치적 상황이 바뀌면서 공약이 변질되거나 폐기되는 일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단계별 우선순위의 필요성. 현실적으로 8개 정책을 모두 동시에 추진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단계별로 접근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재정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으면서도 효과가 큰 정책부터 시작하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기초연금 부부 감액 폐지나 임플란트 확대 같은 정책은 비교적 빨리 실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간병비 공공부담이나 통합돌봄체계 같은 대규모 제도 개편은 중장기적으로 접근해야 할 과제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한계. 많은 정책들이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경로당 급식 확대나 주치의 제도 같은 경우 지역별 편차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재정이 풍부한 서울이나 경기도는 빠르게 정책을 시행할 수 있지만 재정이 어려운 지방은 중앙정부 지원 없이는 실현이 어려울 것입니다. 이로 인해 지역 간 복지 격차가 더욱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균등한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중앙정부의 강력한 조정 역할이 필요합니다. 정책 실현을 위한 핵심 조건들. 그렇다면 이재명 정부의 고령층 정책이 실제로 실현되려면 어떤 조건들이 갖춰져야 할까요? 첫 번째는 정치적 안정성입니다. 대규모 복지 정책은 최소 5년에서 10년의 장기적 추진이 필요합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책이 뒤바뀐다면 어떤 정책도 제대로 정착할 수 없습니다. 국회에서의 안정적인 지지 기반도 중요합니다. 야당과의 협상을 통해 최소한의 합의점을 찾아야 합니다. 전면적인 대립보다는 단계적 타협을 통한 점진적 개선이 현실적인 방법일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재정 확보 방안의 구체화입니다. 막연한 증세 논의가 아니라 누가, 얼마나, 언제부터 부담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로드맵이 필요합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방안들을 살펴보면 부유층 증세, 법인세 인상, 복지목적세 신설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각각의 방안들도 정치적 저항과 경제적 부작용을 고려해야 합니다. 사회적 합의의 중요성. 세 번째 조건은 사회적 합의입니다. 고령층 정책 확대는 결국 젊은 세대와 기업의 부담 증가를 의미합니다. 세대 간 갈등이나 계층 간 대립으로 번지지 않도록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독일의 사례를 보면 고령화 정책을 추진할 때 노동계, 경영계,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기구를 만들어 장기간에 걸쳐 합의점을 찾아 나갔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사회적 대화기구를 통해 정책의 방향과 속도를 조정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일방적인 정부 주도보다는 사회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시민사회의 감시와 참여. 네 번째로 중요한 것은 시민사회의 역할입니다. 정책이 발표되는 것과 실제로 시행되는 것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과 시민들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정책 이행을 감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약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예산은 제대로 확보되고 있는지, 일정은 지켜지고 있는지를 체크해야 합니다. 시민단체들도 정책 모니터링 활동을 강화해야 합니다. 정부가 발표하는 성과에만 의존하지 말고 현장에서 실제로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를 독립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정보 접근성과 투명성 확보. 다섯 번째는 정보의 투명성입니다. 정부는 정책 추진 현황을 정기적으로 공개하고 시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해야 합니다. 특히 예산 집행 내역, 정책 효과 측정 결과, 향후 계획 등이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합니다. 어르신들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도 구축되어야 합니다. 또한 정책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 요건과 신청 방법에 대한 정보도 적극적으로 알려야 합니다. 복잡한 행정 절차 때문에 정작 혜택을 받아야 할 분들이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지속 가능한 복지 시스템 구축. 여섯 번째는 장기적 지속 가능성입니다. 당장의 인기를 위한 포퓰리즘 정책이 아니라 미래 세대에게도 부담이 되지 않는 지속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복지 수요는 계속 늘어날 것입니다. 2030년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1천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정책들이 그때도 유지 가능한지를 미리 검토해야 합니다. 예방 중심의 정책 전환도 필요합니다. 질병이 발생한 후 치료하는 것보다 예방에 투자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비용 효율적입니다. 건강한 노후를 위한 사전 투자가 중요합니다. 정책 효과의 객관적 평가. 일곱 번째는 정책 효과에 대한 객관적 평가 시스템입니다. 정책이 시행된 후에는 반드시 그 효과를 측정하고 평가해야 합니다. 단순히 예산을 얼마나 집행했는지가 아니라 실제로 어르신들의 삶이 얼마나 개선되었는지를 측정해야 합니다. 만족도 조사, 건강지표 변화, 경제적 부담 경감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평가 결과에 따라 정책을 수정하고 보완하는 환류 체계도 구축해야 합니다. 잘못된 정책은 과감히 폐기하고 효과적인 정책은 확대하는 유연성이 필요합니다. 개인 차원에서의 준비와 대응. 마지막으로 개인 차원에서도 준비가 필요합니다. 정부 정책에만 의존하지 말고 개인적으로도 노후를 준비해야 합니다. 건강관리, 재정관리, 사회적 관계 유지 등은 정부 정책과 관계없이 개인이 챙겨야 할 부분입니다. 정부 정책은 최후의 안전망 역할을 하는 것이지 모든 것을 해결해주는 만능 해결책은 아닙니다. 또한 새로운 정책들이 어떻게 시행되는지 관심을 갖고 본인에게 해당하는 혜택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신청하고 활용해야 합니다. 정보를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는 매우 클 수 있습니다. 정보가 곧 권리,
권리가 곧 현실. 지금까지 이재명 정부의 8가지 고령층 정책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기초연금 부부 감액 폐지부터 경로당 급식 확대까지 하나하나가 어르신들의 삶과 직결되는 중요한 정책들입니다. 이 정책들이 모두 실현된다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부부가 함께 사는 180만 가구는 매년 158만 원을 더 받게 됩니다. 일하는 고령자 15만 명은 연금 감액 걱정 없이 소득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50만 가구는 주택연금으로 안정적인 노후 자금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치아 문제로 고생하는 어르신들은 임플란트 4개까지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간병 때문에 파산 위기에 몰린 5만 가구는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130만 명의 어르신들은 경로당에서 주 5일 급식을 드실 수 있습니다. 숫자로만 봐도 수백만 명의 어르신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책들입니다. 현실적 시각으로 바라본 가능성과 한계. 하지만 동시에 현실적인 시각도 필요합니다. 이 모든 정책을 시행하려면 연간 15조 원에서 20조 원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정치적 갈등과 사회적 저항도 클 것입니다. 제도적 정착까지는 최소 5년에서 10년의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과거의 경험을 보면 공약이 100% 그대로 실현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정치적 상황, 경제적 여건, 사회적 합의 정도에 따라 공약의 규모나 일정이 조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실망하거나 포기할 이유는 없습니다. 공약이 50%만 실현되어도 30%만 실현되어도 어르신들의 삶은 분명히 나아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정책이 올바른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지켜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정확한 정보를 계속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정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예산은 제대로 확보되었는지, 일정의 차질은 없는지를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정부 발표만 믿지 말고 여러 경로를 통해 검증된 정보를 얻어야 합니다. 둘째, 본인에게 해당하는 혜택이 있다면 놓치지 말고 신청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 있어도 신청하지 않으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복잡한 행정 절차나 까다로운 서류 때문에 포기하지 말고 주민센터나 관련 기관에 적극적으로 문의해야 합니다. 셋째, 주변 어르신들과 정보를 공유해야 합니다. 혼자만 알고 있으면 소용없습니다. 경로당, 복지관, 아파트 분여회 등을 통해 유용한 정보를 나누어야 합니다. 정보는 나눌수록 더 정확해지고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넷째, 지역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관심을 표현해야 합니다. 정책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문의하고 문제가 있으면 개선을 요구해야 합니다. 시민들의 관심과 압력이 있어야 정치인들도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정보 접근의 실전 가이드.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보에 접근할 수 있을까요?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는 연금 관련 정책 변화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는 지역별 복지 정책 현황을 볼 수 있습니다. 국정감사 자료나 국회 예산 심의 자료도 유용합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핵심 내용만 파악하면 정책의 실제 진행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시민단체나 언론 보도도 참고할 만합니다. 다만 편향된 시각이 있을 수 있으니 여러 곳의 정보를 종합해서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직접 확인하는 것입니다.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직접 가서 문의하면 가장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변화를 만드는 힘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변화를 만드는 힘이 우리에게 있다는 점입니다. 정부나 정치인들이 공약을 지키도록 만드는 것은 결국 시민들의 관심과 감시입니다. 과거를 보면 시민들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보인 정책들은 비교적 잘 실현되었습니다. 반대로 관심이 떨어진 정책들은 조용히 사라지거나 축소되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고령층 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계속 관심을 갖고 지켜보면 실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무관심하면 공허한 약속으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희망적인 미래를 향해 대한민국은 지금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는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이를 위기가 아닌 기회로 만들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존중받고 안정적인 노후를 보낼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은 우리 모두의 과제입니다. 오늘의 어르신들이 겪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미래의 우리 자신을 위한 일이기도 합니다. 정부의 정책도 중요하지만
사회 전체가 고령층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는 것이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어르신들을 부담이 아닌 자원으로, 과거의 사람이 아닌 현재의 주체로 인식하는 문화가 필요합니다. 정보는 힘이고 관심은 변화의 시작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8가지 정책이 여러분의 삶에 실제로 어떤 변화를 가져다 줄지는 앞으로 지켜봐야 할 일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정확한 정보를 아는 것이 모든 변화의 시작이라는 점입니다. 정보를 알고 있으면 권리를 주장할 수 있고, 권리를 주장하면 현실을 바꿀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정보가 없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얻어가신 정보들을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더 많은 시니어 정책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이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로 의견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더 좋은 정보를 만들어내는 원동력이 됩니다. 시니어 정책 전문가 박경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